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네. 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고요. 추위가 파고듭니다. 벌써인가? 추울 때가 됐죠? 건강 더욱 주의하기 바랍니다. 한국 현대문학 특강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강이에요? 이제 다 와 갑니다. 출석부터 보겠습니다. 김필준, 부초는 뭐 가뿐하게 읽었죠? 이찬결, 최내정, 최은지, 권준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김동학, 김우현, 권민지, 김지원. 김지원이 출석을 부르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김지원의 출석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19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이에요. 고개사의 첫사랑. 박경애란 가수가 불렀습니다. 박경애란 가수가 부른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지혜와 하명이의 사랑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석인의 이름이 정신이었죠? 석인애하고 이동일의 사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싫었지. 손풍구를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부르면 좋았지. 노래하면 좋았지. 빈문제 바깥으로 사랑이 들려주지. 자,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전곡은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내가 1987년에 나온 노래라고 했는데 87년이 아니고 78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대학가요제인가 무슨 가요제에서 나온 음악으로 알고 있어요. 아, 해외 국제가요제였던가? 아주 그 유명한 가요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78년이면은 내가 고등학교 아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보네. 중학교 3학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방지축으로 싸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초를 또 만날 줄이야. 부초가 가맹된 게 1977년이지.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노래예요. 그 무렵만 해도 우리 1월 고개단과 같은 서커스단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개사들 얘기도 꽤 이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 나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 박경애 씨가 부른 고개사의 첫사랑이 딱 떠오릅니다. 지원 씨,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노래 아느냐고. 모르면 젊은 엄마겠죠. 문조서, 조우동, 이빈. 요즘 그 노래 새로 부르기를 많이 하잖아. 왜? 리메이크라 그러지. 이런 노래 리메이크 하면은 반응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반효원, 전우진, 김도연. 도연 씨 좋죠, 이 노래? 고개사의 첫사랑? 김현아, 황재민. 우리 재민이는 잘 모르겠다. 이런 노래 들어도 별로 감흥이 일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부초는 지난번 발표 때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상세한 얘기를 했고 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가능하면은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한수산 하면은 이 1981년의 그 필화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연애 소설을 많이 썼어요. 1981년 욕망의 거리라는 작품 때문에 이 필화 사건에 휘말렸죠. 욕망의 거리. 이른바 호스티스 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호스티스 알죠? 카페나 이런 뭐라 해야 할까요? 룸살롱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 있죠. 호스티스 문학, 호스티스 영화가 이 시기에 70년대 말에 붐을 일었었어요.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다가 호스티스나 아니면 매춘부나 이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 영자 맞죠? 그런 그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호스티스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한수산과 함께 최인호라는 작가도 이 시기 산업화의 이면을 호스티스들의 눈으로 그리기도 했었죠. 물질 만능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 모습들을 매춘부 또는 호스티스의 눈으로 그려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표현이 좀 노골적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필화 사건에 휘말렸던 모양입니다. 이 필화 사건이란 붓으로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필화 있죠? 이 필자, 이 화는 왜 화를 당한다 할 때 화자입니다. 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필화 사건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남정현의 분지가 대표적입니다.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정치적인 소설들을 거의 쓰지 못했었으니까
썼다 하면 피로사건 휘말리고 했었죠. 예를 들면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 같은 경우도 78년에 제주 4.3을 얘기했다고 해서 작가를 투옥하고 그랬었죠.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이런 이제 성적인 묘사 때문에 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특히 독재 정권 때는 짓들을 많이 했죠. 이 야만적이고 성적으로 물러난 정치 세력들이 이런 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시대였으니까. 한수산도 이 욕망의 거리로 피로 사건에 때문에 괴로워했던 작가입니다. 강원도 사람이죠. 인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4월의 끝 이런 대표작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고요. 최근에는 군함도라는 소설을 써서 많은 호응을 얻었죠. 군함도 알죠? 일본의 그 군함처럼 생긴 섬에서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이 지옥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영어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함도. 그 작가입니다. 대단히 감각적인 채로 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역사적인 문제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내 작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작가 연보가 나와 있으니까 작가 연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는 부초를 두 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부초죠. 그리고 이게 민음사에서 간행된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 오늘의 작가 총서 14번째 작품입니다. 아주 오래돼 보이죠, 책이. 77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 부초. 어떤 작품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초 개요부터 볼까요? 이 개요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지. 천천히 봅시다. 1977년 제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입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많은 독자들이 이 부초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볼까요? 구체적으로 인물들의 프로필 보면은 전체 줄거리, 윤곽이 다 잡혀야 됩니다. 준표 있었죠. 단장. 이 중풍으로 단장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권민지, 우리 준표의 고향이 어디였더라? 뒤에 나오네. 대전이야. 대전댁. 대전댁이 준표의 아내였죠. 대전을 오윤재가 찾아가서 연희 서커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준표의 아내가 대전댁이고요. 그 다음에 광표가 이 후임 단장이 되죠. 준표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후임 단장으로 김광표가 오는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일당을 깎기도 하고 돈을 빌려줘서 이자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디나 이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휘자가 중요합니다. 축구나 야구에도 감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이 관건이 될 텐데, 그때 그 역량을 발휘하는 지도자. 어려울 때일수록 이 지도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1월 고개단의 경우 김준표에서 김광표로 권력이 옮겨가면서, 단장이라는 권력이 옮겨가면서 고개단의 운명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죠. 백명수 총무죠. 생각이 깊은 총무입니다. 백명수가 1월 고개단을 떠나서 이 고개협회에서 이상무하고 주고받는 얘기 있죠.
연희 예술 또는 서커스의 미래에 대한 얘기,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홍석준이라는 사업부장이 있죠. 장소를 찾고 공공기관의 허가를 얻고 하는 일을 합니다. 석준이. 이 사람들이 1월 고객단을 이끄는 사람들이죠. 경영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나 사업체 비유한다면은 경영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윤재 마술사 있죠. 첫 장면이 바로 오윤재와 함께 시작되죠. 오윤재가 고개단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장. 불빛 아래 이정표는 하얗게 서 있었다. 찬바람이 휘몰려가는 철길을 건너 윤재는 역사를 나왔다. 2월 하순이었지만 아직도 밤은 추웠다. 대합실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바람에 쓸리듯 어른거리는 역 앞 광장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윤재는 얼마 동안 서 있었다. 몇 집 상점이 아직 문을 열고 있을 뿐 텅 빈 광장 주변은 어둠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내로 뻗어나간 길 저쪽은 늪과 같았다. 마른 풀잎이 쓰저기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불어왔다. 광장 건너편으론 습지를 헤매는 반딧불처럼 포장 술집의 불꽃이 몇 개 떠 있었다. 이 문장의 맛. 소설을 즐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랬죠. 다양합니다. 이 부초에서 산업화로 떠밀려 나간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읽을 수도 있고, 또 70년대 역사적 배경이랄까 상황, 대중문화의 변모 과정을 읽을 수도 있죠. 또는 사람 얘기를 읽을 수도 있고, 또 칠룡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을 읽을 수도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수잔 작품 같은 경우는 문장의 맛을 음미해야 됩니다. 우리 김승옥의 소설이 그렇듯이 이 문장의 맛,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한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문체를 갖는다는 건 대단한 미덕이죠. 최만식 하면 최만식 문체가 딱 있어요. 염상섭 하면 염상섭 문체가 딱 있습니다. 이상 하면 이상 스타일이 딱 있죠. 나도양 하면 나도양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효석 하면 이효석 스타일이 있고, 이런 자기 문체를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미술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란 말이야. 고흐 컬러 이러죠. 고갱 컬러, 칸딘스키 컬러, 또 김환기 컬러가 있죠. 천경자 컬러는 어떤가. 정말 독특한 그 컬러들이 있어요. 또 이중섭의 소에 나오는 황색과 하얀색의 강렬한 대비, 이중섭의 컬러. 자신의 고유한 색채를 찾는 그 화가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거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읽으면은 이건 누구 문장 같아, 이런 것들이 있죠. 문장을 잘 쓴다는 건 대단한 이 특장점이죠. 작가의 특장점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를 처음 만나는 것은 문장이잖아. 1차적으로 만나는 것은.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 거고, 좋은 글들 많이 읽는 거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글파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에 가입 안 해서 아직 못 봤어요. 우리 글파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문학 비평 연구에 중요하지만, 한국 문학을 공부한다면 모름지기 이 문장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 나만의 고유한 문장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럴 때 이 한수사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작가죠. 한수산 작품 읽을 때는 문장의 맛에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몇 문장 볼게요. 오윤재가 있었죠. 이제 오윤재의 삶. 이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에 다 삶의 굴곡들이 있죠. 살아온 삶의 서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얘기, 석인의 얘기, 칠룡이 얘기, 임씨 얘기. 그죠? 하나하나 자신들의 얘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 잘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 과거를 가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윤재죠. 두만강가를 고향으로 둔 마술사입니다. 손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른 노릇을 하죠. 오윤재가 있습니다. 김하명, 공중그늘을 타는 사람입니다. 김하명과 신지혜, 지혜의 사랑에 주목해야 되죠. 또 지혜가 대전에 가서 어떤 주점에서 고개를 하고 있지. 윤재를 만났었죠. 마지막 부분에 오윤재가 연희 예술, 이 서커스 예술에 대해서 갖는 그 자존감이랄까, 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 말들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신지혜가 규호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명과 지혜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지혜가 못 견뎠던 것 같죠? 강원도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도시로 와서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죠. 이 지혜의 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일찍 죽고 고기를 팔러 다니죠. 꽁치를 팔러 다니나? 인절미를 사오라고 하는 그 절규를 보세요. 정말 아픈 사연들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가. 그 인물 하나하나의 아픈 사연들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이 오윤재, 김하명의 만남도 중요하죠.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 오윤재, 김하명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김하명과 신지의 사랑도 이 부초에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한 에피소드죠. 굳이 얘기하자면 김하명, 신지의 규호의 삼각관계가 되겠네. 이 규호는 사회자였죠. 연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떠나고 난 후에 윤재는 연희와 하명이 부부가 됐으면 하고 바라죠. 근데 떠도는 고개사들에게 무슨 정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명은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초의 가장 절절한 사랑 얘기가 바로 석인의, 이름이 정신이죠. 정신과 동일의 사랑 얘기입니다. 이 풍기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죠. 희방사라는 절이 있어요.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계곡이 유명한 모양입니다. 풍기하면 인삼이 유명하죠. 서원도 유명하고요. 풍기에서 만났죠. 6개월 동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고개하는 여자와 사랑이냐 해서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지. 이 석인의 그 절절한 사랑 얘기가 이 부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의를 기다리는 석인의 심사가 아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말이죠. 석인애와 동일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가 칠룡이와 칠룡이 어머니의 그 각별한 부자 관계. 기가 막히죠. 그 육개장, 닭고기가 들어간 육개장 사와서 같이 먹는 장면. 그리고 이 사타구니 쪽에 감춰둔 돈, 꼬깃꼬깃 감춰둔 돈 36,000 얼마였더라? 응? 조수진 얼마지? 36,040원이었나? 그 꺼내주는 모습들. 이 칠룡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지만은 어머니와 칠룡이의 사랑은 여느 사람 못지않죠. 인간의 그 순수한 모습을 간직한 인물들입니다. 석인애는 사랑 쪽에서 그렇고요. 칠룡이는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김하명의 그 사랑의 고통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윤재의 경우 인생 말년에 경험하는 삶에 대한 회한과 어떤 또 하나 깨달음 같은 것도 중요한 좌표처럼 읽힙니다. 이 부초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개의 에피소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김하명과 신지혜, 석인애와 이동일, 칠룡여, 칠룡의 어머니. 물론 여기에 이제 김준표 단장과 오윤재 얘기 이런 에피소드들이나 대화들이 많이 있지만 부초라는 소설 전체를 떠올릴 때 아주 강렬한 그 인상을 남기는 에피소드는 이 셋이 아닌가 싶어요. 김하명, 신지혜, 석인애, 이동일, 칠룡이, 칠룡의 어머니. 내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 떠올릴 수 있죠. 백명수 총무 얘기, 김광표 단장의 못된 짓들, 그죠? 그 임씨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지 임씨와 그 임씨 아내와 딸 지영이죠. 얘기 덕보 후견장 뒤에 모든 그 공연을 준비해 준 사람이죠. 종길의 동물관 얘기도 그렇고요. 또 목포에 갔을 때 동네 깡패들과 싸움 같은 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전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석인애가 마지막에 불을 내는 장면도 석인애 사랑과 관련돼 있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어미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딱 그려지죠. 인물과 인물 관계도 프로필만 딱 봐도 이 작품 전체가 딱 와닿아야 됩니다. 됐죠? 이 출판사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작품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몰락해가는 공마단과 떠돌이 고개사들의 삶과 사랑, 지나온 삶들, 또 지금 현재의 삶들, 사랑 얘기는 있었죠. 하명과 지혜, 석인애와 이동일, 그리고 슬픔과 동료애도 대단하죠. 윤재와 김하명도 그렇지만은 특히 하명과 칠룡이의 동료애 같은 거 보세요. 각별하죠. 그리고 감각적이고 유려한 문체로 그린 작품이다. 대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상미가 뛰어나요. 내가 링크해준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문학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디오 문학관이 EBS에서 만든 아주 고품격 문학관입니다. 고품격 컨텐츠입니다. 말이 안 되나? EBS에서 제작한 고품격 컨텐츠예요. 지금은 이제 끝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KBS의 TV 문학관하고 EBS의 라디오 문학관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이 다르죠. 원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각색했는지 잘 그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내 꿈이 우리 단과대학의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건데 다양한 컨텐츠들, 이 라디오 문학관 같은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이 필준이나 참결이나 은지나 얘들이 성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수진이가 이 각본을 쓰고, 또 누구야? 동아가 연출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민지가 음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지. 팀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문학을 공부하니까 혈흔우부터 시작해서 최근 작품까지, 권여선 작품까지 이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라디오 드라마처럼. 이건 사업됩니다. 중요한 사업이 될 거예요. 또 고전문학은 고전문학대로 할 수가 있지. 금오신화부터 시작해서 홍길동전, 구운몽, 심청전 같은 경우도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활기를 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로도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내는 거지. 그 영문과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영상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작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라디오라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라디오도 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좀 한가하다, 그지? 비교적 어렵지 않은 작품이어서 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강의 들으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갔나? 감각적인 문장 얘기했었죠? 광장 건너편으론 습지를 헤매는 반딧불처럼 포장 술집의 불꽃이 몇 개 떠 있었다. 이런 문장들 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뽑아보세요. 아주 많아요. 나는 이 문장이 가장 절절합니다. 우리 동일이가 이 때가 되면 찾아오죠. 찾아와서 며칠 함께 머물다가 떠나곤 했지. 그때 얘기입니다. 보세요. 동일은 와서 하룻밤을 지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는 석이네를 그는 안았고 사랑했다. 밤은 짧았다. 밀려갔던 조수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영원히 박지 않기를 바라는 아침이 창밖에 다가와 서 있을 때 석인애는 이제 내 목을 묶을 밧줄을 들고 아침이 왔구나 생각했었다. 부어오른 눈두덩, 핏발선 눈알, 옷을 입어도 찬바람 속의 알몸인 것 같았고 발은 헛노였다. 몸도 마음도 꿋꿋이 처참했다. 죽이지? 다른 문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맛배기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를 해야 돼요. 어떤 문장, 어떤 장면들을, 어떤 그 내면 풍경들을 어떻게 그렸는지. 둘이 사랑 얘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좀 세세하게 쓴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야해서 내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건 비유적으로 썼죠. 밤은 짧았다. 밀려갔던 조수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영원히 박지 않기를 바라는 아침이 창밖에 다가와 서 있을 때 밀려갔던 조수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 성적 메타포처럼 읽히죠. 영원히 박지 않기를 바라는 아침이 창밖에 다가와 서 있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냐 말이야. 근데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철부지들이. 석인애는 이제 내 목을 묶을 밧줄을 들고 아침이 왔구나 생각했었다. 이제 내 목을 묶을 밧줄을 들고 아침이 왔구나. 얼마나 헤어지기가 싫으면. 부어오른 눈두덩, 핏발선 눈알, 옷을 입어도 찬바람 속에 알몸인 것 같았고 발은 헛노였다. 발이 자꾸 헛짚히는 거죠. 몸도 마음도 꿋꿋이 처참했다. 몸도 마음도 꿋꿋이 처참했다. 그냥 아프게 사랑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동의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댓글에는 여러분들이 찾은 아름다운 문장 하나씩 꼭 올려주세요. 몇 페이지 나온다는 거 밝히고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매료됐는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각자 다를 테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자꾸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식의 문장을 구사하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네. 기술복제시대 아우라의 상실했는데, 자, 보자. 여기서는 잠깐 필기가 필요합니다. 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요즘 베냐민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던데 그 국립국어원 발음표기법에 따라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의 글 중에 예,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술복제 시대, 기술복제, 기술에 의해서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지. 뭘 떠올리면 되나? 예를 들면 음악을 떠올리면 되죠. 우리가 이 모차르트든 베토벤이든 그 위에 뭐 하이든이나 뭐 바하나 이런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음악을 연주하는 생각해봐. 그럼 녹음 기술이 있나 없나? 그때는 없지. 없으니까 모차르트가 악장이 되면은 지휘자가 되면 궁정에 가서 직접 지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일회적이지. 일단 일회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 한 곡의 연주. 예를 들면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 연주한다 그러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진품이에요. 이게 진품이지. 한 번 진품으로 딱 끝나. 이 일회적이고 이 복제 불가능하죠. 복사 불가능한 이 진품이 갖는 하나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그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 독일어로 AURA라고 합니다. 아우라. 찾아보세요. 근데 복제가 불가능하잖아.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림도 모사화가 있긴 하지만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든 고갱의 그림이든 고흐의 그림이든 뭐 딱 한번 그려지면 그 하나 진품이 하나밖에 없는 진품이 갖는 그 뿜어내는 이 아우라가 있죠. 그 고유한 분위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아우라라 그랬어. 그런데 기술 복제 시대에 들어오면 다시 음악을 예로 들어봐봐. 이게 녹음이 되잖아. 녹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꼭 들어보세요. 명곡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 22번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계속 복제가 되잖아. 또 이 지휘자에 따라서 피아노 연주자에 따라서 수많은 복제품들이 있죠. 또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악으로 재생된단 말이지. 그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가 될 수 있고 반복될 수가 있지. 그때가 그 시기, 기술 복제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일회적인 진품이 갖는 고유한 아우라, 이 분위기가 사라져 버려요. 사진이 대표적인 예술이죠. 그러면 이 아우라의 재발견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베냐민은 이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 갖는 강점들, 장점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계층들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죠. 귀족들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대중들 앞에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인 민중적인 연희 빼고는 어, 고급 예술들은 대중들에게까지 오기가 힘들었죠. 그림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기술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대중화가 가능해졌죠. 그림들도 그 비싼 그림들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근데 이제 이 하나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전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전시를 하고 이제 이걸 다시 복제해내고 이걸 또 화폐로 바꾸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기술 복제 시대에는 예술 작품들이 아우라를 잃어가는 대신에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의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상당히 그 우울한 사상가입니다. 뭔가 이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가능하면 읽어보세요.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그 구글링이나 이런 웹 서핑을 통해서 아우라 개념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개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아우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그 고유성, 하나밖에 없는 그 일회적인 것, 이걸 우리는 많이 상실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복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지. 이건 정말 일회적이 한 번밖에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아니지. 한 번으로 끝나지, 우리 삶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게 진짜지. 어떤 삶이든. 그 삶 하나가 갖는 아우라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삶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봐. 이 삶의 그 진실성이랄까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겠죠. 근데 기술 복제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때는 그래요. 이 기술 복제 시대, 여기 뭐 싸구려 주간지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이 텔레비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연희 예술이 갖는 진실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산업화와 함께 떠도는 그 유랑인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 복제 시대에 우리 전통적인 연희 예술들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것도 문제죠. 이거 먼저 보고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문장 보세요. 일단 기술 복제 시대라는 개념 파악했지? 아우라의 상실이란 말도 알았죠? 그래, 이게 준표하고 윤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윤재가 준표를 대전을 찾아가죠. 그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쪽이 이렇게 된 건 불가항력이었는지도 모르지.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 이 말이죠. 남의 탓을 하는 건 아니네만 말이야. 한땐 유랑극단하고도 막 붙었었지. 그쪽에는 유랑극단이 있고 이제 서커스가 있으니까, 고개단이니까 여기는. 그쪽에는 그래도 이긴 셈이야. 그 영사기 들고 뛰는 패들한테야 우리가 당하긴 당했지. 영사기, 영화죠. 그렇지만서도 버티긴 우리가 더 오래 버티지 않았나. 한데 저 테레비 있지. 그거한테야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지. 숨통을 막아도 아주 명치 끝을 차인 거라고. 장소를 구해놓고 가서 둘러보다가도 텔레비 안테나만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니까. 이 텔레비전이 참 많은 우리 삶 문화들을 질식시켜버렸죠. 연희예술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이 관계, 언어, 그죠? 이 다양한 국면에서 변화를 몰고 옵니다. 뭐 기업들까지도, 장소들까지도 다 재배치해버리죠. 지금 이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월드와이드 웹이죠. 전 세계적인 이 거미줄 같은 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언어, 행동 양식 같은 거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라는 다 사라지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진품으로서의 삶이랄까, 관계, 언어,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든지 따다 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인지가 되지. 순간성에 우리는 휘말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부르디에 같은 사람들은 시뮬라크르란 말을 쓰는데, 이런 단어를 일단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시뮬라크르, 순간적인 것 같아요. 어떤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우리 삶에 대한 사랑이랄까, 애정, 이런 건 사람들이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요. 그런 관계도 참 뭐랄까요? 순간적인 흐름으로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익명의 관계 속에 다 매몰돼 버리지. 그래서 그 댓글 익명 뒤에 숨어서 온갖 험악한 말들 다 쏟아내고 별 못된 짓들 다 하지. 이메일이 등장하면서 손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손편지가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박탈해 갔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야. 그리고 정보가 넘치면서 활짝 미디어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해버렸죠. 아마 여러분처럼 책을 많이 읽는 대학생은 드물걸요. 한 학기에 이렇게 12권이나 되는 책을 읽는 사람들, 그것도 쉬운 책도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된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예, 로베르토 호지라는 사람이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죠. 이 어떤 그 잠언처럼 와닿습니다. 예, 라다크에서 배운다 이걸 빼더라도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끊임없이 과거를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이 미래지향적인 삶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도발적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후변화만 해도 무지막지하지. 이 자본주의의 야만성, 이 약탈적 자본주의 야만성도 보란 말이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면은 시카고 곡물 시장은 환호하지. 남의 재앙이 자신들의 축복이야. 이 기후변화가 이 곡물 투기꾼들한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우리의 정말 무지막지한 이 미래일 텐데. 자본주의가 결국 기후변화까지 몰고 온 거지. 지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멸종으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죠? 우리 스웨덴의 그 16살 이 환경운동가 누구더라? 쿤데라? 아니 누구였더라? 책도 소개를 했었는데 툰베리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딱 맞는 것 같아. 우리 툰베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장납니다. 이 지구가 인간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고편이 이 코로나 19인지도 모르죠. 코비드 19인지도 모르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본주의의 가장 사악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류가 동물이잖아, 동물. 이 동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바로 종족 보존이거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야만적 자본주의가, 약탈적 자본주의가 인간으로 하여금 아이도 못 낳게 하고 있어, 지금. 출산율 0.7? 0.80?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미래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으로부터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다했다는 그 근거가 바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 길일 텐데, 그게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만적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아이 낳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말 되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줘야지. 자본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약탈할 줄만 알지. 우리의 미래는 네,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를 공부해야 돼요. 과거에서 미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미래의 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딴 데로 이게 또 샜네요. 헌데 저 테레비 얘기하다 그랬다 그죠? 자, 그다음 봐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표가 얘기하니까. 그까지 테레비 기껏해야 사진이죠. 그림자지 별겁니까? 진짜 배기로 따지자면 이랬잖아. 진짜 배기로 따지자면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봐야 돼. 진짜 배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윗길이죠. 암요. 세상에 자꾸 진짜가 없어지니까. 이 진짜가 바로 이 진품 이거죠. 아우라를 간직한 것이지. 이 서커스라는 게 몸으로 연기하는 거잖아.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지. 마술하고는 또 다른 거죠. 어마어마한 이 훈련이 필요하죠. 몸이 빚어내는 그 아름다움 아닌가. 경이로움이고. 근데 그 진짜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다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언젠가 도리어 우리가 빛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얘기했더라? 발표자 중에 우리 창결이 얘기했던가? 동춘 서커스? 뒤에 사진 나와 있으니까 요즘도 하는 모양이에요. 동춘 서커스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의 그 서커스단 있죠? 태양의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놀라운 예술입니다. 경이로워. 우리 외발 자전거 타는 임씨나 공중 근해하는 하명이나 또 공을 굴리는 우리 석인애나 또 에크로바트를 하는 뭐 지혜나 우리 연이나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그럴까? 틀린 얘기는 아니네만 자네는 그걸 믿나? 준표는 윤재를 건너다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둠이 방 안 가득 들어와 있었다. 윤재가 일어나 불을 켰다. 껌뻑거리며 불이 들어온 낡은 형광등에선 지르르 하는 소리가 풀벌레 울음처럼 새어나왔다.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 특히 이 예술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그 관계의 아우라가 사라진 게 나는 참 못내 아쉽습니다. 좋은 사람들 오랫동안 깊이 있게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화폐 관계에 완전히 긴박돼 버렸죠. 화폐라는 미디어가 맺어주는 관계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족 관계까지도. 돈 때문에 가족 형제들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1월 고개단 사람들 보세요. 윤재와 하명이는 물론이고 어떤 관계 윤리라는 게 있지. 하명과 칠룡의 관계. 그리고 국수를 끓여주는 석인애. 말은 좀 험하지만은 인간 삶의 진실성들이 있지. 아마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일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일을 하는지를 서로 아니까. 준표도 그렇고 광표에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깊은 상호 이해 때문이겠지. 이게 관계의 아우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어의 아우라도 있죠. 우리는 남의 언어를 너무나 쉽게 갖다 따다 붙여요. 이렇게 복사 붙이기. 자기 언어, 자기 고유의 언어, 빛나는 언어를 갈고 닦을 생각을 잘 안 하지. 기자들이고 작가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사고도 그렇죠. 문학작품, 시든 소설이든 문학작품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고유의 색깔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어떤 작은 단서,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배기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좋은 작품 많이 읽다 보면 진짜 배기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잘 마음처럼 안 되곤 하죠. 근데 그 고민 자체가 귀하죠. 고민의 시간 자체가 귀합니다. 자, 발터 베냐민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 아우라 진짜 배기 딱 이해했죠? 재민씨? 감 잡았지? 더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심호학습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글도 찾아보고 하면서 또 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도 뒤져보고 작품 꼼꼼히 읽었으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차 한잔 마시고 오세요. 자, 이젠 쉽습니다. 연인의 비애가 곳곳에서 보이죠? 연희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고마워요.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뭐 화가든 음악가든 가수든 고맙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노래 한 곡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림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시 한 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들고 고민을 했을까요? 언어들을 두고 고민했을까요? 또 이런 긴 소설 한 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워했을까? 참 고맙죠. 이런 예술가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인간다운지도 모릅니다. 이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예술이라는 게 늘 밑에 있는 것, 아픈 것, 상처 입은 것과 늘 만나거든. 이 공감 능력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죠. 연예인들도 당연하죠. 그 고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별을 당해가면서 석인네가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그 예술을 선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고했을까. 판소리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목에 피가 나오도록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난 조금 알아요. 자, 연인 얘기 보겠습니다. 어떤 비에 처해 있는지. 자, 사라져가는 것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랑극단의 박락이나 고개사의 낭만이라는 것들이 옛날의 잔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데 아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명수, 총무, 병명수 있죠? 이 총무는 광표하고 다투죠. 그리고 그만두죠. 그리고 아내는 화곡동인가 따로 살고 있죠. 이 유랑극단은 뭔가 좀 방랑 기질, 뭐 고개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방랑은 낭만적인 의미의 아름다운 방랑이 아니죠. 우리가 호모 노마드 이런 말 쓰면서 이 유목이니 방랑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봐요. 호모 노마드 하면서 호모 노마드란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사상가죠. 걸출한 사람입니다.
경제, 정치, 뭐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전천후 사상가죠. 작가 딸리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육묵하는 인간, 뭐 떠도는 인간 이렇게 번역되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떠도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호모 노마드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떠도는 인간 할 때 뭔가 낭만적이고 뭐랄까요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저 멀리 여행을 떠나고 끝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폼나잖아. 근데 그런 유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노숙자들이나 벌어먹기 위해서 그 수고로운 그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디뎌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노마드의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겠지. 그래서 질 들레즈 같은 사람들은 질 들레즈란 프랑스 철학자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천개의 고원 고원이라는 책에서 이 노마디즘을 얘기해요. 이진경이라는 한국의 사회학자이자 이 철학자 반열에 오른 친구죠. 이진경이 쓴 노마디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노마디즘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이런 거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사고가 우리 여기서 주로 얘기한 것은 뭐 물리적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여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한 군데에서 머무는 정착민적인 사고가 아니고 유목민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 이런 노마디즘을 강조를 해요. 실제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작가 딸리는 호모 노마드에서 이 둘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고 어딘가를 떠도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돈 많아야죠. 배낭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어야지. 그런데 노숙자나 홈리스들이나 그리고 정처 없이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낭만적이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노마드들이죠. 일단 그 둘을 나눠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주변적 노마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노마드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정말 막연하긴 한데 질 둘레즈부터 시작해서 작가 아달리에 와서는 인간의 특징으로까지 규정을 하지. 그러니까 호모 노마드죠. 유목하는 인간.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이 모험을 추동해 나간다는 것이지. 고개사나 음유시인 이런 사람들도 주변적인 이런 그 노마드, 유목민들이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그 개념들도 하나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작가 딸리의 호모 노마드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 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유목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유목민적인 그 사유가 세계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주민과 유목민의 관계를 쭉 보여주는 거죠. 정주민들은 대단히 배타적이지. 유목민들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손님들에게 대단히 관대하죠. 이런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연인의 피해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시골 마을에도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오른 시대에 아내의 눈에 비친 낡은 천막 무대는 봄이와도 움트지 못하는 고사해 가는 나무였다. 이제 시들어서 죽어가는 나무였던 것이죠. 아내가 본 것은 몰락해가는 연인의 비애밖에 없었다. 사라져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니라.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라져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 연인의 얼굴을 봤기 때문,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문장들도 참 오래 남습니다. 마멸되어 가는 옛 영화의 환각을 버리지 못한 채 매달려 있는 비천한 목숨들의 분노를 뻗어오른 기둥과 펄럭이는 천막에서 볼 수 있었던 아내는 오히려 현명한 여자였다. 옛날 영광에 대한 환각을 버리지 못한 채 매달려 있는 비천한 목숨들의 분노, 이게 연인들의 비애와 관련되겠죠. 네, 하나의 그 비유를 읽어보세요. 연인들의 메타포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삶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인은 노마드로서 적극적인 의미도 띠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과거의 전통을 나눠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개는 연예인들은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서커스장에서 형성되었던 서커스 문화와 함께 형성되었던 다양한 기업들과 관계들도 다 사라져 버렸죠.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우리는 고립돼 가는 것이지. 서커스와 관련된 추억들,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엄마, 아버지는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겁니다. 꼭 대화를 해보세요. 식사하면서. 어떤 관계고 어떤 기억이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억에 빠져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아우라 얘기했듯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삶의 근거지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그 선물과도 같은 이 공연들이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테크놀로지 발달과 함께 우리 문명이 발달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이 편안해졌다. 이런 게 다지. 다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 말고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바로 이어지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인의 피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뭘까요? 유랑그 쓸쓸한 길.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긴 설명하지 않고 문장만 읽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멀리 비행장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을 핥고 지나갔다. 한참을 걷다가 천막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둠뿐이었다. 캄캄한 어둠의 늪을 저저 날아가는 한때의 철새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저 어둠은 뭘까? 뜯었다 헐었다 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고여서 저 늪이 되는 걸까? 아침이면 지친 날개를 퍼득이며 찾아와 있는 곳. 저 어둠이 세월이란 말인가? 문득 지혜를 생각했다. 강 건너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기대던 지혜. 흙바닥에 앉았다가 막이 내리면 옷을 털고 나가버리면 그뿐인 손님들처럼 너는 내 가슴에 왔다가 털고 떠나가면 그만이란 말이냐. 천막 치고 무대 짓고 제주 피우며 사는 게 우리들만은 아니란 걸 이제 나는 안다. 저 하늘이 천막이고 이 바닥이 무대지. 저마다 목숨껏 제주 한번 피우고 떠나가는 그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야. 이 하명이의 깨달음이 참 깊어 보이죠. 근대화와 함께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개를 하는 사람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다 고향을 상실했죠. 우리는 이미 고향을 상실해버렸고 다 이제 다 떠돌이가 돼서
어딘가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이 하명이를 비롯한 지혜를 비롯한 서기네를 비롯한 임씨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고개사들의 운명뿐이겠는가. 그래서 부초가 보편성을 띠는 거지. 고개사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처를 잃은 근대인인 우리들, 현대인인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10년, 20년 정도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들이 드물지. 이런 삶들은 불과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 전의 삶은 우리 한 곳에 태어나면 한 곳에서 죽었어요. 대대로 이렇게 3대가 4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는 흔했습니다. 그 한 집에서 몇십 년을 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정해진 곳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정처 없는 나그네에게 이러잖아. 정해진 곳이죠, 정해진 곳. 정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똑같이 규격화된 아파트에서 숨을 곳 하나 없이. 그 공간 배치가 우리를 길들이지. 아파트형 인간으로 우리는 다시 주조되는 거죠. 분리되고 고립된 채. 왜 쓸쓸하지 않겠는가? 마치 우리가 최첨단 기기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죠. 근데 그 내면의 휑한 그림자, 그 쓸쓸한 그림자는 어쩔 것인가? 젊은 청년들이 이 원룸이니 뭐니 쪽방이죠, 일종의 쪽방. 쪽방에 비집고 앉아서 그 힘겨운 홀로 있는 시간들을 견디고 있단 말이지. 함께 어울려서 채취를 나누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부추란 작품이 그저 한 고계단과 그 고계사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선을 넘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하나의 은유, 비유로도 읽힌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정처는 어디일지 기댈 곳은 돈밖에 없죠. 여기에서 현대인들의 비애와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또 부처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죠. 여러분 쓸쓸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넉넉합니까? 강의 들을 때는 넉넉하죠?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 그래야지. 도현씨? 그래야죠? 내정씨? 맞지? 이 강의를 듣는 시간만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축적돼서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유랑연예인의 진실도 주목해 봐야 돼요. 이제 칠룡이의 얘기도 했고 윤재와 하명이 사이 얘기도 했고 또 석인의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정말 따뜻한 온정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깡패들하고 싸움도 하고 또 규호처럼 못된 짓 하는 놈도 있고 또 임신애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살림 때문에 그랬겠죠. 삶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 살아있는 따스한 그 체온들, 여기에서 유랑 연예인들이 갖는
이 진실들이 있겠죠. 나는 칠룡이 엄마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 난쟁이가 어릿광대어 재주 부려서 모은 돈을 꼬깃꼬깃 단 돈을 다 주고, 그 엄마는 여관방에 모셔놓고 해장국 손수 사다가 육개장 손수 사다가 같이 먹고, 그리고 엄마는 또 이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우면서도 서글퍼지고. 그렇죠. 석인의 또 사랑은 어떤가? 하명의 통증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보죠. 유랑 연예인의 진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시골 마을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오른 시대에서 낡은 천막극장 무대에 손님이 모일 리가 없었다. 삶의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어두운 출생의 너울을 쓰고 뿌리 내릴 땅이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살아가는 그 생활에는 몰락해가는 연예인들이 비애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의 이면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천한 목숨들의 분노도 있었다.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어두운 운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겨우 서커스에 들어와 발을 붙이고 산 고개사들의 버림받은 삶. 불행한 사람들끼리 상처를 쓰다듬어 주듯 살아가는 단원들. 그래, 어쩌면 모든 것은 고개사들의 인생 속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구덩이를 파 말뚝을 받고 장대를 새끼로 묶으며 싸구려 소주에 취해서 천막을 올리고, 오늘 하루 살면 내일은 또 내일의 것으로 맡겨버리고 잠드는 그 비천함 속에서 유랑 연예인의 한 가닥 진실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불행한 운명의 밭에서 자란 한 포기 잡초이기에 화려한 꽃은 없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내기는 했던 것을. 네, 뭐 정치적인 소설도 아니고요. 그리고 노동 쟁의를 하는 그런 소설도 아닙니다. 연예인들의 삶을 오롯이 아마 작가의 체험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죠. 이런 유랑 연예인들의 삶을 오롯이 보여줌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력들,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지, 지혜는 어쩌다가, 윤재는 어쩌다가, 임씨는 어쩌다가, 석인애는 또 어쩌다가.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진술 기록되어 있죠. 그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모자이크를 맞춰보세요. 한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노는 소리 들리나?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애들 노는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 한 10명쯤이 모여서 꼭 자전거 타고 딱지치기 하고 그래.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살아있는 곳, 아이들이 놀아야지 학원 가지 않고. 갑자기 딴 데로 샜습니다. 네, 유랑 연예인들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실은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야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서커스의 재발견은 가능한가? 이 얘기는 화상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춘 서커스가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희 예술을 즐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성공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것도 백명수하고 그 고개협회
상무하고 하는 얘기죠. 사당패 얘기했었습니다. 사당패와 남사당패 얘기 쭉 했었죠. 서커스의 재발견은 가능한가? 봅시다. 사당패들에게야 쌍놈들 억울한 가슴을 풀어주던 저항의식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랬죠. 서커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민중의식, 민중들의 삶과 밀착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예, 진단인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거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고개도 소멸해 갈 때 과연 그 정도의 대우나마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못해. 그 이유가 뭐겠어?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서커스가 이 모양이 돼가는 큰 이유의 하나도 그 점인데 서민과 멀어진다는 거야. 물론 구경꾼이야 서민이지. 그런데 그 내용이 서민의 애환이랄까 그런 것을 담아주질 못하거든. 사당패의 얼음산이나 서커스의 외줄타기가 다 같이 줄을 타. 사당패에서는 얼음산이라고 했어요. 얼음산이 둘 다 줄을 탄다는 데는 일치한 것들이지. 그런데 얼음산이 연기에는 이 나라 개화풍물에 대한 웃음이 있고 비판의 눈이 있어. 비판 정신이죠. 줄 위에서 서양식 화장법과 전래 화장법의 차이를 보여주어 웃음을 자아내고 집신 신은 걸음걸이와 하이힐 신은 걸음걸이를 비교해 희화시키거든. 웃음이죠, 웃음. 우리 쪽 외줄타기는 어떤가? 얼음산이보다도 더 가느다란 줄을 평행선 위에서 타고 심지어는 45도 경사진 줄까지 타지 않나. 기술면에서야 단연 윗길이지. 테크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은 다만 줄을 타 보일 뿐이야. 관객과 감정이 통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 참 재주 좋네 하는 것으로 관객은 만족해 한단 말이야. 서민인 관객과 얼마나 호흡을 함께 하느냐는 바로 이 연희의 민중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70년대 민중예술이 가져야 할 민중예술의 지향점을 이 비평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70년대 이 마당극이나 연희예술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거든. 판소리나 이런 것들, 저항예술의 재발굴의 측면에서 70년대 연희예술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서커스의 재발견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대중예술들의 다양한 이 가능성들을 과거 고개가 서커스단이 내장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소설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어내는 것도 흥미롭죠. 그 고개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 휴머니즘적인 이 관계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되지만 이런 연희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네, 1월 고개단 얘기 부초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동춘서커스 한번 꼭 보시고요. 고개사의 첫사랑도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정민섭 작사자 꼭 박경희가 노래한 국제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개사의 첫사랑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시작했듯이 다시 마무리를 하면은 1월 고개단의 풍경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현대문학 특강 9번째 강의 한수산의 부초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